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세상 행복한 세상 부자 플래너 김태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법인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준비하던 건데요. 요번에 저도 매매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개를 하면서 이렇게 사실 많은 거를 느끼게 되는데요. 다주택자이신 분들도 있고 주택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주택을 지금 본인 명의로 살 수 없으신데 사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매매법인을 활용해서 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저도 고민을 해보고 공부해보고 하면서 매매법인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이슈가 돼가지고 뭐 연예인 누가 뭐 몇백억짜리를 탈세를 하기 위해서 매매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뭐 불법 증여를 했느니 뭐 했느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를 그 뭐 아들 명의로 주기 위해서 시구 명의로 증여하기 위해서 증여세보다 매매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절세하는 의미에서 또 진행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번에 그 매매 법인에 대해서 좀 뭐 자금 출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겠다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또 그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꼭 주택을 안 하시고 수익형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복잡하니까 차라리 매매법인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업을 하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색안경을 끼게 되면은 나빠 보이는 거고요. 사실 사회적으로 이게 진짜 나쁜 일이면은 뭐 국세청에서 매매업이라는 걸 만들어 놨겠습니까?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합법적인 거고 부동산을 이렇게 매매하고 하는 거는 불법적인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부동산에서 매매 법인을 만든든지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다주택자지만 나름대로 이분들은 주식 투자도 하겠지만 주식 투자 안 하시고 부동산 쪽에 또 투자에 눈을 갖고 계셔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사실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이거를 나쁘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를 하나의 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의 투자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탈세 안 하고, 정당하게 세금 내고, 뭐, 합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부동산 매매 법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1인 법인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실 법인을 내는데 주주를 단독 1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2분, 3분 가족 명의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금 자체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매매업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매매업은 부동산을 판매하든가 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준 동안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내가 집을 사고 파는 거를 하나의 업으로 하는 겁니다. 매매업. 이 업으로 하면서 취득세 내고 양도소득세 내고 그 다음에 사업에 이익이 생기면은 개인이 풍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자산으로 놔두고 회사를 운영을 해 나가면서 뭐 경비도 쓰고 어떤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도 꽤 많다는 거죠. 그거를 돈을 법인을 만들어서 하나의 사업체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1인 법인이라고 해서 내가 대표라고 해가지고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경비를 사용하고 나중에 배당을 치고 이 배당 이익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고 그러는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탈세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1%, 0.1%? 그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매매 법인에 대해서 어떤 자금 출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 매매 법인들이 뭐 자금 출처를 몇백억을 이렇게 땡겨서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골치 아프게 이런 거 안 합니다. 재산이 몇천 억이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머리 아프게 돈 버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뭐 소위 조금 그나마 내 집이 있고 좀 더 부동산 공부를 해가지고 하신다는 분들이 1인 법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법인의 사업자 등록 일단 주주 구성돼야 되겠죠. 뭐 주주 1인이 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 1명 두시면 되고요. 뭐 3명이 되셔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정관 작성하고 법인 설립을 하는데요. 정관 작성 법무사에 뭐 주면은 다 처리해줘요. 그 다음에 내가 매매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임대업도 하고, 뭐 기타 다른 업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로 뭐 매매업, 임대업, 뭐 인테리어, 뭐 기타 뭐 유통을 하시는 분은 유통업도 집어넣어서 같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자체 내에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수익으로 직원들 월급 주든가 대표이사 월급을 주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득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시면 법인세 내시고 그 다음에 그 이득금을 또 주주한테, 뭐 1인 법인이면은 1인 대표한테 어떤 배당을 하겠죠. 그러면 배당에 대한 어떤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가지고 아예 세금 50% 내고 그냥 진행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주주 구성해가지고 법인 설립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요. 그리고 법무사 비용은 뭐 이것저것 다 세금까지 해가지고 저가 3천만 원, 이제 그게 뭐죠? 자본금에 따라서 약간 이제 세금이 틀려지는데 저는 3천만 원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7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넘어왔는데 이제 법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사업장은 어디로 갈 것인지 그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장은 과밀 억제권 밖에 본점의 위치가 있어야지 취의 등록세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4.6%가 취의 등록세라고 하시면, 사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 미만으로 보시면 1.1%, 아니죠. 6억 미만으로 보시면 1.1%잖아요. 그거와 같이 어떤 그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법인 주소가, 본점의 주소가 과밀 억제권 밖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용인 쪽으로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이 좀 타깃이 좀 많이 돼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별내동에, 남양주 별내에 이사를 하면서 저희 집으로 했습니다. 뭐 집으로 사업자를 내도 되니까 뭐 크게 저는 집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그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우편물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주 구성하는데 자녀를 편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3천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렇게 만드는데 꼭 자녀를 넣어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사실 자녀를 넣어서 나중에 뭐 크게 돼가지고 편법이 아닌 뭐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증여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나중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이 법인이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10년을 갈지 100년을 갈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저희가 살아가면서 부동산이라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그 감각을 익히고 임장을 나가고 이런 시기가 그렇게 뭐 80, 90 돼가지고는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인수받아가지고 뭐 저희 자식이 한다든지,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밑에 나와 있는데요. 1,000에서 뭐 1,000만 원 이상이면은 다
되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하겠다는 의지와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플랜을 갖고 장기적으로 보면서 내가 내 주택은 내 주택대로의 어떤 삶의 공간으로 만들고, 나머지 그 부동산 부분은 어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발생하고, 그 수익을 이용해서 내가 회사를 만들겠다고 생각하시면은 운영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본 그룹은 그렇고, 주주 구성 이렇습니다. 그러면 법인으로 투자할 상품이 얼마나 될까요? 소형주택. 면세에 대한 혜택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의 취득세 감면. 원래 4.6%예요. 수익성 부동산 4.6%, 상가 4.6%죠. 그 다음에 5구나 8사, 우리가 얘기하는 25평, 34평, 그 이하의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여야지 사실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60 미만이 돼야지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택이라고 하면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뭐 재개발, 재건축도 가능합니다. 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법인이라는 거는 새로운 인간이 하나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태어난 사람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근데 생명체는 아니니까요. 하나의 법인이라는 단체와 어떤 주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와 주체로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죠. 그 뭐 6에서 42%까지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 이제 중과 대지역 과밀 조정지역 안에 그 비조정지역하고 조정지역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조정지역 안에 그다음에 뭐 서울시 전역하고 뭐 경기도 일부, 뭐 세종시 이런 데 포함되겠죠. 이런 데의 주택을 다주택자, 이 신분은 2주택자이면은 10% 중과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3주택 이상 되시면은 20% 중과가 된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뭐 6%라고 하면은 20% 중과되면 26%의 세금을 내는 거고, 뭐 42%의 그 양도 차익이 낸다고 하면은 42% 세율에 뭐 10% 또는 20%니까 62%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법인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돈이 사실 5억, 42%까지 이 정도로 이렇게 양도 차익이 나는 부분은 강남권 아닌 이상 뭐 그렇게, 그리고 오래 보유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15%, 20%, 24% 요 구간에서 주로 많이 잡힐 거고요. 거기에서 뭐 중과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법인으로 해서 그러면 나도 사고팔고를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법인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 10%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뭐 5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는데 개인이 갖고 온다, 대표이사가 갖고 온다 그러면 배당을 쳐가지고 배당 수익을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을 또 부과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리고 경비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것도 관건이겠죠. 경비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은 이 차익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법인을 하시려고 하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법인에 대한, 세법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부동산의 공부는 꾸준히 해야겠죠. 뭐 1, 2년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시장의 흐름이 바뀌니까 계속해서 지켜보고 관찰하고, 그러면서 법인을 운영하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와 의료보험 문제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요? 개인이 갖고 있을 때, 개인이 여러 가지 주택,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토지를 갖고 있고 건물을 갖고 있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나죠. 근데 새로운 객체라고 했죠. 새로운 출발입니다, 법인은. 법인도 종합부동산세 많이 갖고 계시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분산해서 갖고 계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법인을 하는 거고요. 가장 큰 또 문제점, 얘기가 지금 막 지나갔는데 뭐냐면 의료보험 문제입니다. 의료보험, 법인의 대표가 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의료보험이 개인한테 또 주어져요. 그리고 내가 임대사업자를 내셨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개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임대사업자를 내셨는데 그 재산가치가 어느 기준이 넘어가면은 지역의료보험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얼마만큼 발생하면 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 문제도 사실 작은 건 아니거든요. 몇십만 원씩 매달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서 법인을 추진하실 건지 아니면 개인으로 가실 건지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PPT가 그냥 막 넘어가지고, 여기 다시 나오네요. 건강보험, 연소득 3,400 이하. 피부양자로 그냥 들어갔어요. 연소득이 3,400 이상이면은 뭐예요? 뭐, 두 부부가 있는데, 남편 이름에 들어가 있었는데, 만약에 부인 이름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시고 연소득이 3,400 이상이 되면 분리돼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랬을 때 법인에 내가 급여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 개인적인 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뭐 머릿속에 말로 듣는 거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하고 상담하고 이래야지 머릿속에 많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림이 그려지고요. 법인 설립 운영 시 주의할 점 아까 말씀드렸죠.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해서 과밀 억제권 밖에 분점을 설립해야 됩니다. 서울시에 하면은 중과돼요. 3배 중과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양주 일부 지역 과밀 억제권이 아닌 곳에 분점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조정지역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매수를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좀 복잡해지죠. 그쪽에 그 본점에 어떤 연구가 있으면 모르는데 본점할 곳에 연구가 없다든지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그 사무실만 이렇게 대여해주는 월 3만원, 5만원, 10만원 내고서는 책상 하나 빌려주거나 그것도 뭐 거주하냐 안 거주하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점을 놔두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법인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감이 있으시면은 그쪽에 오피스라도 하나 얻으셔가지고 세컨하우스 겸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니까요. 업무도 적당히 출근하셔서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사실 부동산 공부도 좀 하시고 맨날 이렇게 남이 귀동냥만 해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고 지역 분석도 해보시고 그러시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게 실패하지 않는 가장 큰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8459 이렇게 얘기하죠. 그 미만의 걸, 85제곱미터 미만의 거를 매수를 하셔야지 부가세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 이상인 거는 부가세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오피스텔 사는 거하고 똑같죠. 건물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별도로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큰 이득이 없고 매매를 하는데 개인 간에 매매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따릅니다. 어떻게 보시면은 적은 국민주택 규모의 그런 것들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임대를 하시고 운영을 하시고 임대 수익을 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임대만 주로 하는 또 건설회사들도 있죠. 옛날에 그 부영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으로 해가지고 크게 사세를 확장했던 데인데
그런 데도 있으니까 그거의 축소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여건이 되시면 매수를 해서 임대를 이게 중간에 이게 한 20분 되니까 끊기네요. 끊겨서 이제 계속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 부분, 부가가치세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부영의 예를 들었었는데, 이 부영이라는 회사가 임대주택업을 주업으로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임대를 넣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많이 확장했죠. 요즘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유명하죠. 태영, 부영, 건영 해가지고 영영영. 그래서 저와 건설 회사에 있을 때 많이들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경비 처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내가 자본금을 다 댔지만은 내 마음대로 막 돈을 끌어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경비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임대료도 사실 있고 인건비도 있고 뭐 접대비도 있고 뭐 차량 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 뭐 부동산 매매법이니까 당연히 취등록세도 내야 되는 거고 뭐 사무실 경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제 사무실을 조그만 거 얻어서 직접 뭐 자주 나와서 상주는 안 하더라도 나와서 공부하고 뭐하고 이런 시간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나와서 직접 네이버 깔아놓고 지도 깔아놓고 분석하고 또 요즘 카페 이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카페를 통해서 정보도 취득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준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또 알아보고 또 이런 거 있어요. 뭐 어차피 다시 이렇게 이어서 촬영하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20분이 좀 넘었는데 국토 종합개발 계획이 항상 나옵니다. 5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다 어느 지역에 그리고 수도권 교통망 그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그 국토부에서 어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역 보면서 뭐 밥 먹으러 갈 때도 한번 가보시고 이 지역 괜찮네. 출퇴근길이 이렇게 되네. 그리고 여기에는 좀 더 개발 호조가 있겠네. 이런데 먼저 선점해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강남 좋다, 강남으로 가야겠다 해서 강남으로 다 가시는 게 아니라요. 그 강남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강남에 가시는 거고 또 강남 중에서도 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제가 강동구에 있지만 강동구에서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아직 덜 오른 게 있고 더 오를 게 있고 이거는 본인이 직접 임장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면서 앞으로 내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 처리 부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이렇게 그냥 여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공부는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무 관련 공부 철저 이렇게 나있어요. 세무사는 대리인일 뿐이에요. 내가 어떤 경비를 처리하고 이것을 처리해주고 뭐하고 세법상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를 얘기해주는 분이 세무사예요. 세무사가 나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해야 됩니다. 여담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난 토요일이죠. 제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모임이 있어가지고 좀 일찍 나가려고 하는데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아드님한테 집을 하나 사주고 싶다 이거야. 10억이 넘는데. 그래서 자금 추천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차용하는 걸로 해주면 된대. 세무사가 그랬대. 어떤 세무사가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돈도 내보고 해보셨다고 연세대도 주신 분이었어요. 당연히 그건 맞는 얘기예요. 차용해주고 차용해서 거기에 대한 적당한 이자를 받고 그러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차용을 했다고 저희가 사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금 출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세무서에서는 생활경을 낀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세무서에서 생활경을 끼고 보고서는 어떤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하면은 거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내가 찔리는 게 없어도. 도둑이 재벌 저린다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게 세무조사의 힘이에요. 세무사는 당연히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차용으로 하세요. 차용으로 해서 적당히 돈 주고 받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정당하게. 맞는 얘기죠. 그거는 진짜 법정에 가서 할 얘기고 증빙 자료를 다 냈고 그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 시간 동안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거를 인정해 주냐 안 인정해 주냐 세무국세청에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안 해줬을 때의 또 대처 방안 이게 힘든 거 아닙니까? 돈으로 메꾸면 되죠. 돈으로 메꾸면 되는데 사실 그 돈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추스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 자료를 합법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무사하고 상담을 할 뿐입니다. 모든 거는 본인이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세무 관련해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게 정당한 건지 안 정당한지 알아야지 세무사하고도 또 얘기가 되니까요. 카더라 통신 제발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네이버에 보니까 이렇게 뭐 이런 거래 사례도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웃긴 게요. 뉴스도 그렇고 뭐 이런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검색 순위 많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팩트만 좀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100명 중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해서 100 중에 99%의 진짜 노멀하고 평범한 그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해요. 재미가 없으니까. 1% 갖고 얘기를 해요. 1% 미만의 사건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하죠. 거기에 현혹되셔가지고 99%는 몰라. 1%는 잘 알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래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의식만 많아지고 뭐 해주고. 절차를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세금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카더라 통신 믿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요. 강남 집값 많이 떨어졌다고 하죠. 몇 건이 떨어졌을까요? 자, 5월말 기준 잔금으로 해가지고 거래 많이 됐어요. 아직까지 그 실거래가 뜨지 않죠. 한 달 있어야지 있으니까요. 지난달 얘기입니다. 2주죠. 잠실 5단지 34평이 18억에 시작을 해서 18억대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2억이라도 못 사요. 그러면 역전돼가지고요. 가격은 다 올라가고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에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다 떨어졌다고만 얘기하잖아요. 엘스가 얼마에 팔렸느니 한 건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거래인지 아니면은 편법적으로 어떤 그 양자 간에 그 아는 사람들끼리 거래인지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않아요. 조사를 해봐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 한 건, 두 건 낸 거를 완전히 이 초토화되어 있는 강남의 집값 형태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암사동 쪽도 그래요. 사실 10억 이상은 좀 거래는 주춤해요. 별로 없는데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없어서 못 팔아요. 이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추천도 안 합니다. 내가 사준 손님은 나의 영원한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라는 얘기를 못해요. 고민해 보시고 하시려면 하시라고까지는 얘기를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못하나 봐요. 농담이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카더라 너무 믿으시지 마시고 현장을 움직이시면서 보셔야지만 정확하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마찬가지입니다. 200만원, 2천만원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매덕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 선택 잘못하시면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의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뒷페이지가 있나?
결론 내용이 있네요. 결론에서 얘기할 거로 이미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큰 바퀴는 주택으로, 작은 바퀴는 법인으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 집은 양도세 문제라든지 기타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틀려집니다. 1주택을 유지하면서 굵직굵직하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바퀴의 법인이라는 거는 소액 투자 여러 군데 하셔가지고 리스크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세금 내세요. 내시면 됩니다. 너무 방송 매스컴에 여기에 막 마음 졸여 하시지 마시고 정당하게 세금 내시고 운영을 하시면 됐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와 같습니다. 재산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구분하여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법인이라는 새로운 인격체. 1주택 기준은 가구수 기준. 그러니까 부인 이름으로 하나 있고 내 이름으로 있어요. 이거 다 다주택이에요. 자식 명의로 있어도 다주택이고요. 이런 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유튜브를 볼 정도면, 이 방송 볼 정도면 웬만큼은 다 아실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는 거, 법인은 여러 개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정책에 큰 영향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책이 어떤 게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편법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또 어떤 대책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떳떳하게 하시면은, 그리고 정확하게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종합소득세의 절세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분산하니까요. 그 다음에 투자 관련 비용은 대부분 공제가 된다라는 거, 취등록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리고 장부에 기재된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장부가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거 다운계약서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편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시고 정상적인 세금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법인이 만약에 3개를 사셨어요. 근데 하나는 폭망, 예를 들어서 2개는 웬만큼 선전. 그러면 이 폭망한 거를 선전한 걸로 커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손실된 부분을. 법인은 그렇습니다. 개인은 안 그래요. 그래서 소액 투자로 여러 개를 투자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법인을 운영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다 개인 사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한테 연락 주실 때는 웬만하면 카톡이나 문자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해가지고 사실 다른 상담하는데 그거를 저 깊숙이 말씀드릴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은 저가 거기에 대해서 시간 날 때 열심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웬만하면 카톡이 좋겠죠. 카톡은 컴퓨터로 연결이 되니까. 자료 있으면 자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능력 바뀐 거는 제가 부동산 관련 전문 세무사하고 조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비용이 약간 발생을 하더라도,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하고 또 상담을 하시고,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는 그래도 중개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전체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10-8108-8133 입력해 놓으셨다가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